미국이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고 한국 회장이 공개 방송에서 짓겠다고 답했어요. 지난 8월 13일 CNBC 인터뷰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꺼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합한 부지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다 있는데 거래가 1년째 안 되는 경우 뭐가 걸린 거라고 보세요? 보통은 돈이죠. 그런데 이번엔 돈이 아니에요. 미국은 보조금까지 얹어주겠다고 했고 우리 기업은 이미 미국에 100조 원 가까이 쏟아부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미국 땅 위에 한국 메모리 공장은 아직 한 동도 없어요. 부지 하나를 못 고르는 겁니다. 그 한 문장 뒤에 미국이 30년간 손대지 못한 구멍 3개가 숨어 있어요. 오늘 그 3개를 순서대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에서 어렵다는 말이 제일 이상했어요.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땅만 있다고 서는 물건이 아니에요. 회장이 찾던 건 부지가 아니라 그 부지에 딸려와야 하는 다른 것들이었고 그게 뭔지 알면 미국이 왜 우리한테 부탁하는 처지가 됐는지가 한 번에 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이 닫히고 오늘 우리 시장이 열리기 전에 지난 이틀 사이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8월 18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직전 방미가 3주 전이었으니까 장관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같은 곳을 2번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감이 오세요? 통상 협상에서 장관이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다시 날아가는 건 실무선에서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공항에서 기자들이 묻자 장관은 이렇게 답했죠.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좀 해결해보자는 측면에서 왔다. 쟁점이 나오고 있다. 해결해보자. 협상이 매끄럽게 굴러가는 중이라면 나올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걸린 걸까요? 우리 정부가 준비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원래 에너지였어요. 텍사스에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를 짓는 그림이었고 장관이 지난 7월 22일 브리핑에서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발표 목표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로 잡혀 있었고요. 왜 하필 발전소였을까요? 우리 입장에선 그게 제일 깔끔했거든요. 건설사가 짓고 기자재는 국내에서 나가고 우리 기술이 밖으로 새지도 않아요. 미국도 전력이 급하니까 서로 좋은 그림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그 그림을 반기지 않았어요. 미국이 원한 건 돈이 아니라 품목이었거든요. 같은 패키지 안에서 무엇으로 채우느냐 거기서 갈린 거예요. 우리는 발전소를 채우겠다고 했고 저쪽은 메모리 공장을 채우라고 했어요. 돈의 크기를 두고 다툰 게 아니라 무엇을 옮겨오느냐를 두고 부딪힌 거죠. 그럼 미국은 왜 발전소로는 성이 안 찼을까요? 발전소는 미국 안에서도 지을 사람이 많거든요. 아쉬운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면 메모리 공장은 부르고 싶어도 부를 상대가 세계에 몇 없어요. 여기까지가 표면이에요. 그럼 미국은 왜 하필 메모리를 콕 집었을까요? 2026년 7월 9일 미국 뉴욕주 클레이라는 동네였어요. 마이크론이 새로 짓는 메모리 공장에 첫 콘크리트를 붓는 날이었죠. 회사로 치면 잔칫날인데 그 자리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축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마이크론 경영진을 옆에 세워둔 채로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의 경쟁사인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습니다. 남의 공장 착공식에 와서 그 집 라이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러트닉은 거기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마이크론이 선두에 서 있고 다른 회사들은 질투하겠지만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같은 자리에서 양사 경영진과 확장 계획을 실제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축사라기보다 통보에 가깝죠. 저는 이 장면을 자백으로 읽었어요. 왜 자백이냐면요. 미국 땅에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는 지금 마이크론 한 곳이거든요. 한 곳뿐이라는 건 그 한 곳이 흔들리면 미국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잖아요. 지진이 나도 파업이 나도 그 회사 수율이 한번 무너져도 대안이 없어요. 실제로 마이크론은 미국산 메모리는 자기들이 유일하다는 논리로 장기 계약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왔어요. 파는 쪽에서 그 유일함은 힘이지만 사는 쪽에서 보면 그건 공포예요. 미국 정부는 지금 사는 쪽에 서 있고요. 그래서 상무장관이 그 잔칫날에 라이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 나라 유일한 메모리 회사 앞에서 그 회사를 이길 두 회사를 데려오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 왜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도를 정확히 봐야 해요. 삼성과 SK가 미국에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데 뭘 더 지으라는 거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짓고 있어요. 그런데 종류가 달라요. 삼성이 텍사스 테일러에 넣은 돈이 37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죠. 그런데 이건 파운드리예요. 남의 설계를 받아 대신 찍어주는 위탁 생산 공장이라 메모리와는 아예 다른 물건을 만드는 곳이에요.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 세우는 시설은 성격이 또 달라요. 여기는 후공정이거든요. 다 만들어진 칩을 층층이 쌓고 포장하는 마무리 공정이에요. 중요한 시설이긴 한데 웨이퍼에서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공장은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미국 땅에 한국의 메모리 전공정 팹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웨이퍼 한 장을 처음부터 깎아 메모리로 만드는 공장. 그게 빈칸이에요. 러트닉이 요구한 게 정확히 이 자리고요. 있는 걸 늘리라는 게 아니라 없는 걸 새로 만들라는 요구예요. 그리고 이 빈칸이 왜 여러분 통장과 연결되는지 짚고 갈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 주가를 떠받치는 게 반도체 값 자체일까요? 값은 오르내려요. 값이 내려도 살아남게 해주는 건 그 회사들이 남들보다 빠르고 싸게 만든다는 사실이고 그 속도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저 빈칸 안에 들어있어요. 공장 한 동을 어디에 세우느냐가 원가표를 바꾸고 원가표가 여러분 계좌의 숫자를 바꾸는 거죠. 이 장면 사실 40년 전에 일본이 먼저 겪었어요. 1986년 9월 2일 일본과 미국이 반도체 협정에 서명해요. 내용이 셋이었어요. 일본산 반도체를 정해진 가격 아래로는 팔지 말 것. 일본 시장 안에서 외국산 반도체가 20%는 팔리게 하라는 목표.
그리고 일본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라는 요구까지 들어갔어요. 남의 나라 공장 가동률을 문서로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센 조건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미국이 쓴 칼은 이 협정 하나가 아니었어요. 앞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값을 끌어올려 수출 경쟁력부터 깎아놨고 여기에 보복 관세 카드인 슈퍼 301조까지 같이 얹었거든요. 칼 세 자루가 동시에 들어온 거죠. 결과는 아시는 대로예요. 1989년 말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공교롭게도 그날이 정점이었어요. 그 뒤로 일본은 그 고점을 지금까지 다시 못 봤죠. 반도체 쪽은 더 극적이에요. 1980년대 후반에 세계 디램의 80%를 넘게 쥐고 있던 일본 점유율이 지금은 한 자릿수예요. 2017년에는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부를 180억 달러에 팔았는데 그게 지금의 키옥시아고요. 세계를 지배하던 산업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협정에 서명하던 그 해에도 도쿄와 오이타의 라인은 밤새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웨이퍼를 들여다보던 엔지니어들은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랬는데 30년 뒤 그 회사 메모리 사업부에는 외국 자본의 이름이 붙었어요. 판을 짠 사람들은 워싱턴에 있었고 값을 치른 사람들은 그 라인 앞에 있었죠.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때 일본은 왜 그런 협정에 서명했을까요? 거부하면 시장을 통째로 잃을 판이었거든요. 협상에서 밀린 게 아니라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협정이 일본을 죽였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반만 믿어요. 협정은 이미 판 위에 올라와 1등을 하던 상대를 누르려고 꺼낸 도구였거든요. 표적이 됐다는 건 그만큼 위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럼 그때 한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983년 2월 8일이었어요.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반도체를 하겠다고 선언해요.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일본 신문들이 무모하다고 썼어요. 그 시절 한국은 컬러 텔레비전도 겨우 만들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해 12월 1일 삼성전자가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해요. 착수하고 약 6개월 만이었고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였어요. 10년 넘게 벌어져 있던 격차를 4년 안쪽으로 좁힌 사건이죠. 그 반년 동안 기흥의 밤은 꺼지지 않았어요. 일본 기술 서적을 사전 찾아가며 밤새 읽던 엔지니어들, 기계 공고를 나와 선반 앞에 서 있던 20살들. 그 사람들이 만든 시간이에요. 설비가 서면 밤을 새워 뜯었고 뜯어보고 안 되면 다음날 또 뜯었어요. 혹시 그 무렵에 공고 실습장이나 구미공단에 계셨던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남 얘기로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미국이 탐내는 그 속도는 그때 그 실습장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그리고 1992년 삼성전자가 디램 세계 1위에 올라서죠. 현대전자는 2001년에 하이닉스 반도체로 이름을 바꿨고 2012년에 SK가 인수해서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됐어요. 두 회사가 나란히 올라선 그 구조가 뒤에서 다시 중요해지니까 기억해두세요. 일본이 협정에 묶여있던 그 시기에 한국은 아직 표적이 아니었어요. 판 위에 올라오는 중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어디에 쌓여 있는지가 바로 첫 번째 구멍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미국의 메모리 공장을 못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인데 마이크론이 뉴욕에 거대한 팹을 짓고 있고 최태원 회장 본인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짓는 것 자체는 되는데 진짜 문제는 값이에요. 최 회장이 같은 인터뷰에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건설비가 한국의 약 2배로 든다고 말했거든요. 땅값도 전기도 물도 더 비싸고 인허가 절차는 더 느려요. 같은 설계도로 같은 공장을 짓는데 청구서가 2배로 나오는 거예요. 다 짓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업계에서는 칩 하나당 생산 단가가 한국이나 대만에서 만들 때보다 50% 넘게 높아진다고 추정해요. 이건 추정이니까 그대로 믿진 마시고요. 다만 방향은 다들 같은 쪽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건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삼성 테일러 공장은 원래 2024년 말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그게 2026년 초로 밀렸어요. 공정을 더 앞선 것으로 바꾸느라 그랬는데 그 사이 미국이 주기로 한 보조금은 예비 단계보다 4분의 1이 넘게 깎여서 47억 달러 남짓으로 확정됐고요. 더 많이 짓고 덜 받는 구조가 된 거죠. 미국 정부가 돈을 더 얹어주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짓는 값의 일부만 메워요.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 매달 나가는 전기료와 인건비는 아무도 대신 내주지 않거든요. 이게 왜 여러분 지갑 얘기냐면요. 2배 값으로 지은 공장에서 나온 메모리는 그 비용을 어딘가에서 회수해야 하거든요. 그 어딘가가 결국 우리가 사는 노트북이고 휴대폰이에요. 요즘 컴퓨터 부품값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램 하나 값에 놀라셨다면 그 뒤에는 어디서 만드느냐의 문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오는 질문 하나를 먼저 받고 갈게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결국 국내 공장은 말라 죽는 거 아니냐?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저도 그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국내 쪽 계획을 보면 방향이 반대예요. 지난 6월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반도체 팹 4기를 짓겠다고 공식화했어요. 중장기로 잡힌 총액이 800조 원이에요. 충청권에는 패키징 거점을 키우는데 81조 원이 따로 가고요. 국내 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상 최대로 키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건 본질을 통째로 옮기라는 게 아니에요. 전공정 공장 한 동을 미국 땅에도 세우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못할 것도 없어 보이죠. 문제는 순서예요. 국내 본진이 서기 전에 미국 쪽 한 동이 먼저 서면 새로 뽑을 인력과 장비가 그쪽으로 먼저 빨려가요. 반도체 인력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국내 팹들이 서로 데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몇천 명이 태평양을 건너면 국내 라인은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고사는 공장을 옮겨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빠져나가서 오는 거예요. 순서가 협상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미국 한 동을 짓더라도 국내 2기가 먼저 서고 인력이 채워진 다음이어야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 문제가 미국이 수십 년째 못 메우고 있는 두 번째 구멍이에요. 이 구멍은 돈으로 못 메웁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같이 낸 보고서가 있어요. 2030년까지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기술 인력 6만 7천 명이 모자란다는 내용이에요. 공장을 지어도 돌릴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폐판동에 수천 명이 붙는 걸 생각하면 공장 여러 동이 통째로 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반도체 공장이 어떤 물건인지 감을 잡으셔야 해요. 저는 이걸 단골 식당에 비유해요. 30년 된 동네 식당을 다른 도시 상가로 통째로 옮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간판이랑 주방 설비는 트럭에 실으면 돼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시던 주방 이모님, 매일 아침 재료를 대주던 시장 사람들, 20년 거래한 정육점은 트럭에 안 실려요. 자리를 옮긴 그 집이 예전 맛이 안 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반도체가 딱 그래요. 기흥이나 이천에서는 새벽 3시에 설비가 멈추면 협력업체 엔지니어가 30분 안에 정문에 도착해요. 그 사람이 근처에 사니까요. 미국 신도시 팹에서 같은 일이 나면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야 해요. 하루가 날아가고 그 하루에 웨이퍼 수천 장이 같이 날아가죠. 수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만든 것 중에 제대로 나온 비율이에요. 이 수율은 설계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밤마다 달려온 사람들의 손끝에서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같은 장비를 사다 놔도 동네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요. 미국 사람을 새로 뽑아 가르치면 되지 않냐고요? 가능해요. 다만 그 학습이 10년 단위로 걸려요. 협력업체 반장님들이 밤마다 손으로 쌓아온 걸 교육과정 몇 개로 따라잡을 수는 없거든요. 이 사슬은 여러분 일자리하고도 붙어 있어요. 기흥과 이천과 청주에 매달린 국내 협력업체가 수백 곳이고 거기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우리 이웃이거든요. 공장에 나가면 그 수백 곳은 따라 나갈까요? 못 따라가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멍이 제일 셉니다. 자, 약속한 세 개를 여기서 다 열겠습니다. 첫째가 건설비, 둘째가 사람, 그리고 셋째가 속도예요. 속도가 왜 구멍이냐면 이건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당장은 못 사는 물건이거든요. HBM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인데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를 한꺼번에 쏟아붓게 만든 물건이에요. 엔비디아 그래픽 칩 옆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부품이고요. 이걸 실제로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세 곳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세 회사 점유율을 더하면 딱 100%가 나와요. 다른 데서 살 곳이 아예 없다는 뜻이죠. 그중 한국 두 회사 몫이 78%예요. 일반 디램으로 내려와도 그림이 비슷해요. 올해 두 번째 분기 기준으로 삼성이 39%로 앞서 있고 그보다 조금 뒤에 SK하이닉스가 26%로 붙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라 사다리가 두 개라는 점이에요. 한 회사가 미끄러져도 다른 회사가 받아주니까요. 두 회사를 합치면 65%고 이 정도면 세 개가 우리 동네 일정에 맞춰야 해요. 신제품 출시일이 우리 라인 증설 일정에 걸려서 밀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그럼 미국은 왜 마이크론 하나만 키우지 않을까요? 파는 쪽이 하나면 값을 그 회사가 정하거든요. 사는 쪽의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두 회사가 들어와야 값이 내려가요. 자기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지갑을 위해서 부르는 거죠. 미국이 요구하는 건 이 사다리 둘을 자기 땅으로 옮기라는 건데 옮기는 순간 속도가 느려진다는 걸 저쪽도 알아요. 그래서 요구는 하되 끝까지 밀어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게 밀어서 라인이 흔들리면 그 피해를 먼저 보는 게 미국 AI 회사들이니까요. 이 속도가 무너지면 뭐가 같이 무너질까요?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몫이 5분의 1이 넘어요. 그 돈이 세금으로 돌아와 도로를 깔고 병원을 짓고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회사의 수주로도 가요. 그럼 우리가 쥔 카드는 대체 뭘까요? 그 전에 냉정한 얘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우리가 유리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은 이미 카드를 꺼내 보인 적이 있어요. 지난해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 관세를 매기되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면제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시행된 조치가 아니라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발언만으로도 협상장 공기는 바뀌어요. 안 지으면 관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거니까요. 실제로 우리 보조금은 깎였고 칩스법 지원을 받은 기업에 미국 정부가 지분으로 들어가는 흐름도 있어요. 우리 산업부는 반도체 투자 압박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고요. 정부가 부인한다는 건 확정된 게 없다는 뜻이지 요구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이 협상이 잘 풀릴 거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끝날 확률, 저는 반반도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제 판단이니까 다르게 보셔도 좋아요. 다만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협상은 급한 쪽이 지는 게임인데 시한이 걸려있는 쪽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저쪽이 당장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대체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 건 거부권이 아니에요. 협상 시간이에요. 안 하겠다고 말할 힘이 아니라 조건을 다듬을 동안 저쪽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요. 그럼 시간을 벌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 사이에 국내 팹이 서고 인력이 채워지고 다음 세대 제품이 우리 손에서 먼저 나와요. 같은 조건을 받더라도 그때 받는 것과 지금 받는 건 전혀 다른 협상이에요. 다만 이 시간에는 만료일이 붙어 있어요. 이달 27일에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 착공식이 열리고 1호 프로젝트 발표도 곧 나올 예정이죠. JTBC가 전한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미국 쪽에서는 한국과의 협상이 지금까지 본 상대 중 가장 느리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해요. 같은 보도는 중간선거 전에 내놓을 성과가 필요한 사정도 함께 짚었고요. 그 달력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뭘 지켜야 할까요?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볼게요. 미국은 지어달라고 했고 우리 회장은 짓겠다고 답했는데 미국 땅엔 아직 한 삽도 못 떴어요. 이제 그 이유가 보이실 거예요. 부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부지에 딸려와야 하는 것들이 거기 없었던 거예요. 짓는 값이 2배로 들고 돌릴 사람이 모자라고 무엇보다 새벽에 설비가 멈췄을 때 30분 안에 달려와 줄 사람이 그 동네엔 없어요. 회장이 어렵다고 한 건 땅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동네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원한 건 처음부터 돈이 아니라 품목이었어요. 돈이라면 우리가 이미 냈거든요. 저쪽이 갖고 싶은 건 우리가 40해에 걸쳐 만든 그 동네 자체예요. 그건 수표로는 안 사줘요.
도쿄에서 무모하다는 소리를 듣고 시작해서 기흥의 밤과 구미의 실습장을 지나 여기까지 온 시간이니까요.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에요. 지켜야 할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전공정이에요. 웨이퍼를 처음부터 깎는 그 공정이 국내에 남아있는 동안에만 이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사슬이고요. 협력업체와 그 안에 엔지니어들이 흩어지면 공장이 여기 그대로 있어도 속도는 사라져요. 1983년 겨울에 밤을 새운 사람들이 만든 게 결국 그 사슬이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요즘 미국이 동맹국 공장을 하나씩 자기 땅으로 부르고 있는지 그 지도 전체를 놓고 이야기해볼게요. 반도체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내일도 미국 시장이 끝나면 이 자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